억만장자가 평화를 기대하며 일찍 집에 돌아왔다. 대신 그는 아내가 가정부의 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프레스콧 저택의 여느 조용한 화요일처럼 시작된 날이었다. 조명은 낮았고 공기는 고요했다. 서진, 그가 넥타이를 풀며 익숙한 집의 평온을 기대하며 불렀다. 그러나 박대식이 들은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소리였다. 날카롭고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이 쓸모없는 계집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 순간 제국을 건설한 남자는 자신의 집 벽 안의 세상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완벽한 미소와 자선 파티 뒤에서 보이지 않고 도전받지 않은 채 훨씬 더 어두운 것이 자라고 있었다. 남편이 일찍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된 일은 그의 전생애가 산산조각 나는 밤으로 끝났다. 이것은 진실이 문을 통해 들어왔고 다시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던 이야기다. 우리가 이야기에 빠져들기 직전에 오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특별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한 남자의 진정한 성품은 회의실이 아니라 자신의 집의 조용한 복도에서 드러난다. 박대식은 자신의 삶이 명예와 진실성의 원칙 위에 세워진 성공의 요새라고 믿었다. 그러나 평온한 화요일 저녁, 그는 가장 깊은 배신이 사업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벽 안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한남동 저택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보통 대식에게 평화감을 가져다 주었다. 세상을 뒤로 하고 떠나는 소리였다. 인수합병, 주가, 끊임없는 야망의 세계를. 그는 혁신과 동의어인 이름의 CEO 박대식이었다. 그가 맨손으로 일군 기술 대기업 피나클 코리아는 그의 공적인 유산이었다. 그러나 이 벽 안에서 그는 단지 한 남자, 남편이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되기를 희망했다. 오늘 밤 그는 드물게 일찍 집에 왔다. 이사회 회의가 예기치 않게 취소되어 저녁 시간이 비었다. 그는 아내 서진이 놀라는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 미소 지었다.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기별 실적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넥타이를 풀었다. 웅장한 대리석 현관의 침묵이 반가운 위안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인 박규남 대령의 초상화를 지나쳤다. 엄격한 시선과 훈장 가득한 가슴으로 항상 그를 평가하는 듯한 사람이었다. 대령은 한국전쟁 영웅으로 기강,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자를 보호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대식은 평생 그 말없는 그림 속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가 주거실로 향할 때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희미한 아이의 흐느낌이었다. 그 광대하고 흠없는 집에서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소리여서 대식은 서류 가방을 든 채 멈춰 섰다. 그는 그 소리를 알았다. 그의 가정부 이미숙의 9살 난 딸 이하늘이었다. 미숙은 보물 같은 존재였다. 지난 5년간 그를 위해 일해온 친절하고 성실한 여성이었다. 가끔 학교가 쉬거나 미숙의 돌보미가 없을 때 하늘이는 그녀와 함께 왔다. 그 아이는 조용하고 밝은 존재였다. 햇살 같은 금발머리와 여름 하늘색 눈을 가졌다.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했으며 종종 구석에서 책을 읽으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결코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흐느낌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크게. 그리고
날카롭고 잔인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서진의 목소리였다. 네가 한 짓 좀 봐. 이 어설프고 쓸모없는 계집애. 대식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잘 닦인 이탈리아제 구두는 두꺼운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웅장한 살롱으로 이어지는 아치형 입구 바로 앞에서 그림자의 몸을 숨긴 채 멈춰 섰다. 그가 본 것은 폐에서 공기를 빠져나가게 만들었다. 그 장면은 기괴한 대조의 그림이었다. 방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황혼의 빛에 잠겨 있었다. 금박을 입힌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그의 아내 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맞춤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머리와 목과 귀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잡지 표지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대식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순수하고 순도 높은 혐오의 가면이었다. 그 표정은 어린 하늘이를 향해 있었다. 아이는 섬세한 마호가니 사이드 테이블 근처에서 움츠리고 있었다.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백자 도자기 조각들이 그녀의 발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하늘이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창백하고 죽은 개가 있는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피부 위로 붉은 자국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게 뭔지 알기나 해.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도끼 서려 있었다. 우리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이야. 우리 집안에서 100년 동안 내려온 거라고. 내 엄마는 평생 일해도 이거 한 조각 값도 못 갚을 거야. 죄송해요. 하늘이가 흐느끼며 작은 몸을 떨었다. 실수였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먼지를 털고 있었는데 테이블에 부딪혔어요. 거짓말쟁이. 서진이 쏘아붙였다. 놀고 있었잖아. 난 알아. 너 같은 애들은 어쩔 수 없어. 근본도 없는 것들이니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감상 따윈 없지. 대식은 분노의 떨림이 온몸을 뒤흔드는 것을 느꼈다. 차갑고 낯선 분노였다. 너 같은 애들. 그 말들은 호화로운 방 안에서 추하고 어울리지 않게 울려 퍼졌다. 이곳은 그의 집, 존중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했던 장소, 할아버지가 그에게 심어준 가치들 위에 세워진 곳이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 존재를 알리려던 순간 서진이 그의 심장을 멎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날카롭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손을 들어 작은 소녀의 뺨을 때렸다. 소리는 날카로웠고 온 세상을 침묵시키는 듯한 역겨운 파열음이었다. 하늘이는 작은 상처 입은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고는 뒤로 비틀거리다 양탄재에 걸려 바닥에 세게 넘어졌다. 그녀는 공처럼 몸을 웅크렸고 이제 울음소리는 크고 절박해졌다. 대식은 공포가 아닌 끔찍한 명료함에 마비되었다. 마치 눈에서 베일이 찢겨나간 것 같았다. 그는 서진과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사교 행사, 자선 갈라, 완벽하게 기획된 저녁 식사들로 가득 찬 4년이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기업가의 아내였다. 우아하고 지적이며 매력적이었다. 그의 사업 파트너들, 친구들, 이사들을 매료시켰다. 그는 그녀를 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우는 아이 위에 서 있는 이 여자, 이 괴물은 낯선 사람이었다. 그의 집에 살고 그의 침대에서 자던 완전한 타인이었다. 그녀가 직원에게 보였던 모든 정중한 미소는 이제 거짓말로 보였다. 미숙의 일에 대한 모든 칭찬의 말은 이제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숙이 피곤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던 모든 순간을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싱글맘으로서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서진이 방에 있을 때마다 하늘이가 유난히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았던 때를 생각했다. 그는 그저 아이가 수줍음이 많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토록 눈이 멀 수 있었을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먼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대시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지만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비겁한 자다. 서진은 아이의 공포를 즐기는 듯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완벽하게 관리된 손가락으로 아이를 가리켰다. 이제 내 것이 아닌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배우게 될 거야. 여기서 모든 조각을 하나하나 다 주워. 그러다 배워도 내 양탄자의 피 한 방울 흘리지 마. 그것으로 끝이었다. 충격의 마법이 깨졌다. 대식 안에서 얼음과 불의 폭풍이 터져 나왔다. 서진.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방 안의 모든 소리를 흡수하는 듯했지만 유리 조각처럼 공기를 갈랐다. 서진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리가 휙 돌아갔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증오의 가면이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 그를 보고는 그것이 사라졌다. 놀라운 변신이었다. 잔인함이 녹아내리고 순진무구한 놀라움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가 목격한 가장 능숙한 연기였다. 대식 씨, 여보. 그녀가 희미한 충격의 제스처로 가슴에 손을 얹으며 숨을 헐떡였다. 집에 오셨군요.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그에게서 바닥에 우는 아이에게로, 그리고 깨진 도자기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마음속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다. 계산하고 새로운 현실을 찾고 있었다. 이건 보이는 것과 달라요. 그녀가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숨가쁜 음색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는 이제 그것이 완전히 인위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게 끔찍해 보인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 하늘이가 일부러 제 할머니의 유품을 깨뜨렸어요. 대식은 서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녀를 쳐다보는 것은 창제서 꿈틀거리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과 같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서 작은 손으로 흐느낌을 막으려 애쓰는 하늘이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으며 서진의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넘어지면서 팔꿈치에 작은 상처가 난 것도 보였다. 그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서류 가방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아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겁에 질린 아이에게 모든 초점을 맞췄다. 그는 너무 가깝지 않게 아이에게 공간을 주며 웅크렸다. 그는 할아버지가 겁먹은 말이나 첫 전투에 나선 병사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처럼 낮고 안정된 목소리를 유지했다. 하늘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박 사장님이야. 괜찮니? 작은 소녀는 그의 목소리에 움찔했다. 그녀는 그와 서진을 번갈아 보았고 그녀의 파란 눈은 대식의 영혼을 찢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깨뜨린 아이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벌이 신속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아는 아이의 깊고 뿌리 박힌 두려움이었다. 세상의 어른들이 모두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아는 아이였다. 대식 씨,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붕괴로 날카로웠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 아이예요. 결과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는 손을 들어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지만 시선은 하늘이에게서 떼지 않았다. 하늘아, 그가 부드럽게 반복했다. 나를 보렴. 너는 나한테 혼나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다쳤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천천히 망설이며 아이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붉은 자국이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한 뺨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그 다음에는 약간 피가 나는 팔꿈치를 가리켰다. 알겠다, 대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차갑고 단단한 매듭이 가슴속에서 조여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하늘아? 엄마는 가게에 갔어요. 하늘이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사모님이 운 세척제가 종류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엄마 보고 새것 사오라고 보내셨어요. 물론 그랬겠지. 서진은 엄마를 멀리 보냈다.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 계산된 잔인함은 숨 막힐 정도였다. 이것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이것은 패턴이었다. 대식 씨, 이건 말도 안 돼요. 서진이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애를 감싸고 돌고 있어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처럼 마음 약한 고용주들 때문에 뭐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저 애는 값비싼 골동품을 깼어요. 훈육이 필요했다고요. 훈육이라고? 대식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마침내 아내를 마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가 결혼했던 여자를 제대로 정말로 보았다. 그는 우아한 드레스, 비싼 보석,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그 밑에서 그는 이제 추하고 뒤틀린 무언가를 보았다. 그는 9살 소녀를 겁주는 것에서 힘을 얻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표정은 의로운 분노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공황의 번쩍임, 그녀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는 두려움의 기미. 이것은 깨진 도자기, 조각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에 대한 것이었다. 당신은 그걸 훈육이라고 부릅니까? 대식이 위험할 정도로 평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걸 학대라고 부릅니다. 서진은 짧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깨지기 쉽고 추한 소리였다. 학대? 너무 극적으로 굴지 말아요, 대식 씨. 그냥 주의를 끌려고 살짝 톡 친 것뿐이에요. 애가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집에서는 규칙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당신은 제국을 건설하느라 하루 14시간 일하죠. 이런 규모의 집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몰라요. 기준을 유지하는 건 제 일이에요. 그녀가 직원들이라고 말하는 방식은 그가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경멸감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에게 그들은 사람이었다. 미숙, 요리사, 정원사. 그들은 가족의 일부였다. 서진에게 그들은 단지 직원들이었다. 관리되어야 할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기준에는 아이를 때리는 것도 포함됩니까? 그가 물었다. 제 기준에는 재산과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돼요. 그녀는 팔짱을 끼며 반박했다. 분명히 저 아이 엄마가 실패한 부분이죠. 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에요, 대식 씨.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는 아내의 반항적인 얼굴과 바닥에 있는 작고 상처받은 소녀를 번갈아 보았다.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 군대를 마주했던 대령은 항상 사람의 힘을 재는 가장 진정한 척도는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억만장자 CEO 박대식은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신의 집을 폭군이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바깥 세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벽 안에서 뿌리내린 추악함을 보지 못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지붕 아래 있는
무고한 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의 확신으로 알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의 눈에 서린 공포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학습된 것이었다. 그가 사무실에서 제국을 건설하느라 자리를 비운 조용한 순간들에 잔인한 교훈으로 가르쳐진 것이었다. 그의 회사를 위한 전투는 이겼다. 하지만 그의 집, 그의 명예를 위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진과 달리 그는 뺨을 때리거나 잔인한 말로 싸우지 않았다. 그는 전략, 자원, 그리고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차갑고 가차 없는 결의로 싸웠다. 대식은 서진이 분노에 차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무시했다. 그는 오로지 하늘이에게만 집중했다. 세상은 이 아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하나의 과제로 축소되었다. 그는 작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자, 이리 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일어나자. 바닥은 불편할 텐데. 그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를 만지려고 하지 않고 선택을 전적으로 그녀에게 맡겼다. 오랜 순간 하늘이는 그의 손을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크지만 흔들림 없는 손이었다. 때리기 위해 든 손이 아니었다. 열려있는 초대하는 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벽난로 옆에 차가운 분노의 조각상처럼 서 있는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향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가진 모든 용기를 짜내야만 했을 결정을 내리고 하늘이는 작고 떨리는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그녀의 피부는 차가웠다. 대식은 부드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너무 작고 너무 연약했다. 그녀의 뺨에 난 붉은 자국이 그녀의 창백한 피부 위에서 불타는 듯 했다. 그는 또 다른 보호적인 분노의 물결을 느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깊고 꾸준한 평온으로 전환했다. 공황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아이를 더 겁먹게 할 뿐이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령의 조용한 힘이었다. 서재에 구급 상자를 둬 그가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모형배 만들다가 다칠 때를 대비해서 가서 팔꿈치 상처 소독하자. 그는 그녀를 방 밖으로 이끌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을 잡은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갈라졌다. 저 애는 자기가 어지른 거 아직 안 치웠어요. 책임감을 배워야 해요. 대식은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는 앞에 허공에 대고 말했다. 그의 말은 아내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의 어조는 그가 손을 잡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어지른 건 나중에 치워도 돼. 아이의 안녕은 그럴 수 없어.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서진. 따라오지 마세요.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다. 그가 보통 가장 어려운 협상에서나 사용하는 조용한 권위로 전달된 명령이었다. 이번만큼은 서진도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그녀의 분노는 그가 하늘이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복도를 따라 서재로 갈 때 등 뒤에서 만져질 듯한 힘으로 느껴졌다. 서재는 대식의 성격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둘러싸인 벽, 오래된 종이와 가죽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한쪽 구석에는 그가 복잡한 역사적 군함 모형을 만드는 큰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취미였다. 그는 하늘이를 크고 편안한 가죽 안락의자 중 하나로 이끌어 부드럽게 앉혔다. 자, 그가 캐비닛을 열고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작은 흰색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어디 보자. 그는 다른 방에서처럼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상자를 열고 소독용 물티슈와 작은 반창고를 꺼냈다.
그는 느리고 신중한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팔꿈치 상처를 닦았다. 하늘이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긴장한 채 움츠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따끔하니?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가 살짝 찡그리는 것을 보았다. 아주 용감하구나. 그가 말했다. 그는 작은 상처를 소독하고 조심스럽게 반창고를 붙였다. 자, 이제 새 것 같네. 그는 용품들을 치우고 그녀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발판을 끌어왔다. 크고 조용한 방이 그들을 보호하는 침묵으로 감싸는 듯 했다. 여기, 서진의 도끼 어린 존재에서 벗어나자 하늘이의 떨림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하늘아. 그가 부드럽게 시작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줬으면 해. 그럴 수 있겠니? 그녀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가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며 계속했다.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네 어머니가 곤란해지는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의 일자리는 안전해. 내가 약속할게. 서진 사모님이 너에게 뭐라고 했든 이 집에서 누가 일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가 계속 일한다고 말할 거야. 알겠니? 그는 그녀가 자신을 믿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갈등을 보았다. 희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에게 주입되었을지 모를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사모님이 사장님께 엄마가 도둑이라고 말할 거라고 했어요. 하늘이가 속삭였다. 마치 댐에 막혀있던 말들이 터져 나온 것 같았다.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엄마 가방에 넣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대식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졌다. 그는 억지로 힘을 풀었다. 그녀를 위해 침착해야 했다. 사모님은 그런 짓 못할 거야, 하늘아. 내가 그렇게 만들게. 그는 잠시 멈추고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골랐다. 서진 사모님이 전에도 너를 다치게 한 적 있니? 때린 적 있니? 하늘이의 눈에 즉시 새로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처럼은 뺨을 맞은 적은 없어요. 그 한정적인 표현은 비난과도 같았다. 그는 침묵이 길어지도록 기다렸다. 가끔 밀어요. 소녀가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제가 길을 막고 있을 때나 화가 나면 제 팔을 아주 세게 잡아요. 제 말을 듣게 하려고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너에게 뭐라고 하니? 대식이 그녀가 말하는 모든 단어에 가슴 아파하며 물었다. 제가 귀찮은 존재래요. 엄마는 중요한 사람들 뒤치다꺼리하는 직업을 가진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거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착하고 아주 조용히 있어야 한대요. 왜냐면 우리는 사장님네랑 다르니까요. 너희랑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니? 하늘이는 자신의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돈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한대요. 사모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 옷은 싸구려고 머리카락은 흔한 금발이라고 했어요. 한 번은 제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성그림이었어요. 지저분한 쓰레기라고 하면서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모든 고백은 새로운 상처였다. 이것은 체계적인 심리적 고문이었다. 서진은 단지 잔인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자존감을 짓밟으려고 했다. 그것은 비밀리에 벌어진 잔인함의 캠페인이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니, 하늘아? 주로 사장님이 안 계실 때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면 출장 가셨을 때요.
사장님이 계실 땐 잘해주세요. 저한테 미소도 지으시고요. 영기. 모든 것이 영이었다. 완벽한 아내는 그와 세상을 위해 쓴 가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허구였다. 그는 바보 같았다. 눈먼, 순진한 바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요, 대식 씨. 지금 애를 신문하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복돼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의 말을 어겼다. 그녀는 서재 입구에 팔짱을 낀 채 분노의 가면을 쓰고 서 있었다. 대식은 천천히 일어나 서진과 하늘이 사이에 자신을 두었다. 상징적인 방패였다. 살롱에 있으라고 했을 텐데요. 서진. 여기도 제 집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거짓말쟁이 꼬마애가 공영에서 벗어나려고 꾸며낸 한심한 환상에 귀 기울이는 동안 명령받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방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안 보여요? 당신이 마음 약한 거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가요? 대식이 죽음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환상. 저 아이 얼굴의 자국도 환상인가요? 저 아이 눈의 공포도 연기인가요? 난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서진이 소리쳤다. 그녀의 세심하게 통제된 외관이 압박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부모로서 톡 친 것뿐이에요. 자기 엄마한테나 받아야 할 훈육이죠. 솔직히 미숙 씨가 제멋대로 뛰어다니게 놔두는 건 망신이에요. 딸애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녀는 잘못된 대명사를 사용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실수. 그녀의 갑옷에 난 균열이었지만 그녀가 하늘이를 한 인간으로 얼마나 적게 보고 얼마나 신경 쓰지 않는지를 웅변으로 말해주었다. 그녀는 물건, 귀찮은 존재, 그것이었다. 대식이 반응하기 전에 새로운 목소리가 도끼 어린 합창에 합류했다. 사장님, 사모님, 이미숙이었다. 그녀는 서진 바로 뒤 복도에 서서 새 은 세척제가 든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크고 겁에 질린 눈이 그 장면을 훑었다. 그녀는 서진의 분노, 대식의 차가운 분노, 그리고 큰 안락의자에서 울고 있는 딸을 보았다. 힘든 삶의 흔적이 이미 새겨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의 뺨에서 핏기가 모두 사라졌다. 오, 안 돼. 미숙이 속삭였다. 무감각해진 손가락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카펫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하늘아, 아가, 무슨 일이야? 서진이 그녀를 향해 획 돌아섰다. 달콤하고 도끼 어린 가면이 순식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미숙 씨, 그녀가 비소가 섞인 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따님이 부주의해서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갑오를 깨뜨렸네요. 그녀는 살롱 쪽을 막연히 가리켰다. 대식 씨와 저는 따님을 직장에 데려올 때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숙의 시선은 곧장 하늘이의 뺨에 난 붉은 자국으로 향했다. 그녀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서진을, 그 다음엔 대식을 보았고 깊고 영혼을 짓누르는 체념의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는 싸움을 해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미숙이 기계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녀는 딸의 곁으로 달려가 딸을 세게 껴안았다. 분명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저희가 변상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근무를 할게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미숙 씨. 서진이 무시하는 듯한 손짓으로 말했다. 원칙의 문제죠. 존중의 문제라고요. 하늘이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대식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얼음 덩어리가 된 것 같았다.
그는 모든 역학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폭군 서진, 인질 미숙, 생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아이가 학대당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 중간에 끼인 희생자 하늘이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끔찍한 교훈을 배우고 있는, 그는 충분히 보았다. 조용한 질문의 시간은 끝났다. 행동할 시간이 왔다. 그가 앞으로 나섰고 그의 존재감이 방을 압도했다. 이만하면 됐어. 서진과 미숙 둘 다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화강감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당신과 나는 나중에 얘기할 거야. 하지만 지금 이 대화에서 당신의 역할은 끝났어. 그의 어조에 담긴 단호함은 절대적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겁에 질린 가정부에게로 향했다. 미숙 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권위로 단호했다. 하늘이를 데리고 제 서재로 가주세요. 복도 끝에 있어요. 거기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아내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다. 미숙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서진 사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박 사장님의 어조에서 구원의 손길을 들었다. 가세요. 대식이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숙 씨와 하늘이에게 들어야겠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이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겁먹은 시선을 던지고는 서재에서 서둘러 나와 하늘이를 데리고 복도를 따라 내려갔다. 대식은 아내와 단둘이 남았다. 서재의 침묵은 무겁고 숨 막혔다. 서진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파란 눈은 가늘어졌고 입은 가늘고 단단한 선을 이루었다. 이제 가면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였다. 어떻게 감히? 그녀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떻게 감히 하인들 앞에서 내 체면을 깎아내릴 수 있어요? 당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시겠죠? 아니, 난 아는 것 같아. 대식이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대답했다. 드디어 내 집에서 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고 그가 그녀를 안 이후 처음으로 서진의 눈에서 진정한 공포의 번쩍임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조용한 성격을 약점으로 착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배우게 될 것이었다. 당신이 틀렸어, 대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서재의 공기 중에서 진동하는 듯한 낮고 위험한 울림이었다. 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 난 눈을 뜬 거야. 문제는 서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냐는 거지. 그녀는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보았던 공포는 사라지고 반항적이고 궁지에 몰린 듯한 용기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싸움꾼이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재치와 사교적인 우아함이 가장 어려운 상대도 무장 해제시킬 수 있었기에 항상 그것을 존경했다. 이제 그 똑같은 흉포함이 이토록 추악하게 뒤틀린 것을 보니 그는 오직 혐오감만 느꼈다. 난 이 집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가 쉭쉭거렸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지.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든 이 완벽하게 관리되는 세계를 그저 드나들기만 하면서 감히 나를 판단해. 내가 얼마나 큰 압박감에 시달리는지 당신은 몰라. 오찬들, 자선 행사들, 끝없는 저녁 식사들. 난 완벽한 이미지, 우리의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해.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자리를 아는 직원들을 두는 것도 포함돼. 그들의 자리라고? 대식이 마치 외국어인 것처럼 그 말을 반복했다. 그들의 자리는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는 거야.
그들은 직원이야. 서진, 농노가 아니라고. 이미숙 씨는 딸을 키우려는 싱글맘이야. 열심히 일하고 정직해. 그리고 그녀는 우리의 경멸이 아니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보호라고? 서진이 모든 유머가 사라진 소리로 웃었다. 그 여자는 가정부야. 대식. 그녀를 보호하는 건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리를 섬기는 게 그녀의 일이지. 그리고 그 건방진 딸녀는 자기보다 수천 배는 더 가치 있는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해. 거기에 있었다. 그녀의 세계관에 날 것 그대로의 역과되지 않은 추악함. 그것은 부에 기반한 가치 철학이었다. 인간 아이가 도자기 조각보다 가치가 덜한 그녀 자신이 창조한 계급 제도였다. 그 도자기 대식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다. 당신 할머니의 선물이라고 했지. 대령 할아버지께서 오늘 밤 당신이 한 짓에 대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는 주현관에 있는 초상화를 가리켰다. 비록 서재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항상 느껴졌다. 당신 같은 불량배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훈장을 받으신 분 말이야. 할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계산된 일격이었다. 그는 그녀가 프레스코 가문의 유산의 일부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감히 할아버지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 그녀가 쏘아붙였다. 이건 할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어. 이건 우리 집, 우리 삶에 대한 거야. 당신이 아내보다 가정부의 말을 믿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안 써. 대식이 차갑게 대답했다. 난 진실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 진실은 어린 소녀의 얼굴에 있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는 잠시 멈추고 다음 말의 무게가 그들 사이의 공간에 내려앉게 했다. 난 더 이상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서진. 어쩌면 처음부터 당신을 전혀 몰랐던 건지도 모르지.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종결의 제스처였다. 난 미숙 씨와 하늘이와 얘기하러 갈 거야.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에게 할 다음 말이 무엇일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그게 이 집에서 하는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서재를 걸어 나왔고 그녀를 그의 가족 역사에 말없는 가죽 장정 증인들 가운데 홀로 남겨두었다. 그는 증오와 불신이 뒤섞인 그녀의 시선이 등을 뚫을 듯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그를 관리할 수 있었고 교묘한 말이나 매력적인 미소로 그를 조종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복도를 따라 그의 서재로 걸어갔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미숙이 딸을 위로하려는 부드럽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들어가기 전에 부드럽게 노크했다. 서재는 서재보다 더 작고 아늑한 방이었다. 어두워지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앞에 커다란 마호가니 책상이 놓여 있었다. 미숙과 하늘이는 푹신한 소파에 함께 웅크리고 있었다. 하늘이의 얼굴은 엄마의 옆구리에 묻혀 있었고 미숙은 그녀의 금발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고 달래는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그가 들어가자 둘 다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표정은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대식이 부드럽게 문을 닫으며 말했다. 두 분 다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미숙이 긴장으로 꽉 찬 목소리로 재빨리 말했다. 하늘이가 일으킨 소란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애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 할게요. 대식은 한숨을 쉬고 의자를 끌어와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책상 뒤에 앉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어떤 장벽도 원치 않았다. 미숙 씨,
그가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사과 그만하세요. 따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자기는 물건일 뿐이에요. 대식이 간단히 말했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님은 그럴 수 없죠. 이 집에서 따님의 안녕과 안전함이 어떤 물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는 엄마의 품에서 살짝 얼굴을 내민 하늘이를 보았다. 그리고 하늘이 너도 그걸 알아야 해. 이 소동은 네가 일으킨 게 아니야. 그때 미숙이 울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고군분투와 두려움을 말해주는 조용하고 지친 눈물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세심하게 유지해온 평정이 마침내 무너졌다. 사모님은 항상 까다로우셨어요. 특히 사장님이 안 계실 때요. 작은 비꼬는 말들, 그 눈빛들. 하늘이한테 이미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곳을 다시 청소하라고 시켜요. 군대 조교처럼 검사하죠. 전 하늘이한테 그냥 눈에 띄지 말라고 없는 사람처럼 있으라고 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따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군요. 순응함으로써. 대식이 공감으로 무거워진 마음으로 그녀의 말을 끝맺었다. 그건 미숙 씨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게 만든 환경을 조성한 사람의 잘못이죠. 그는 앞으로 몸을 숙여 가정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숙 씨, 진실이 필요합니다. 하늘이가 서재에서 제게 말했던 협박, 욕설, 그림이 찢겨나간 것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사실입니까? 미숙은 망설였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식에 대한 맹렬한 보호 본능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뺨에 희미해지는 붉은 자국을. 그리고 그녀의 결정은 내려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새롭고 연약한 힘으로 그의 눈과 마주쳤다. 네, 그녀가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사실이고 그 이상이에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제 월급에서 돈을 깎았어요.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했죠. 한 번은 제게 만약 사장님께 불평하면 제가 물건을 훔치고 있다고 믿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은 언제나 하인보다 아내를 믿을 거라고 했어요. 대식은 차가운 분노가 뼛속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살롱에서 느꼈던 뜨겁고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더 차갑고 더 인내심 있는 분노였다. 그것은 방금 적의 전체 전투 계획을 본 전략가의 분노였다. 서진은 단지 학대적이었던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재정적 위협과 심리적 조작을 사용하여 미숙을 체계적으로 고립시키고 통제하여 그녀의 침묵을 보장했다. 그녀가 틀렸어요. 대식이 절대적인 확신의 참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나를 과소평가했고 당신도 과소평가했어요.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이제 저녁 어둠에 휩싸인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를 내다보았다. 부지는 흠잡을 데 없었다. 미숙의 노고와 헌신의 증거였다. 집은 그 안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했다. 이곳은 이 작은 가족에게 감옥이 되어 있었다. 오늘 밤 두 분 다 여기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가 돌아서서 그들을 마주하며 말했다. 미숙의 눈이 공황으로 커졌다. 사장님 제발요. 저는 이 직업이 필요해요. 갈 곳이 없어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하늘이도 더 잘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웃에 맡길게요. 맹세해요. 미숙 씨, 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해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숙 씨와 하늘이를 하룻밤 호텔에 묵게 해드릴 겁니다. 좋은 곳으로요. 룸서비스를 시키고 영화를 보고 두 분 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며 푹 주무세요.
제 개인 운전기사가 모셔다 드릴 겁니다. 15분 후에 여기 도착할 겁니다. 그는 통제권을 잡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상황을 평가하고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것. 문제는 서진이었다. 해결책은 희생자들을 즉시 그녀의 존재로부터 제거하는 것이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숙이 압도되어 더듬거렸다.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식이 말했다. 그냥 미숙 씨와 하늘이를 위한 작은 하룻밤 짐을 싸세요. 지금 바로요. 서진 사모님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언급되자 미숙의 눈에 다시 두려움이 서렸다. 사모님이 엄청 화내실 거예요. 네, 대식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더 이상 미숙 씨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제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남겨두고 웅장한 복도로 다시 걸어 나왔다. 집은 조용했지만 긴장되고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그는 서진의 존재를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마 아직도 서재에서 화를 사귀며 방역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마 먼저 눈물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의로운 분노로 방향을 틀 것이다. 그녀는 그를 배신, 불충으로 비난할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그의 탓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는 살롱을 지나갔다. 다른 하녀 중 한 명인 마리아라는 젊은 여성이 조용히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쓸고 있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불안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 역시 서진의 공포 정치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부패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지 하늘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배양한 공포와 위협의 문화에 대한 것이었다.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회사의 긍정적인 근무 환경으로 칭송받던 위대한 CEO인 그는 소규모 독재 정권을 주재하고 있었다. 그 위선이 그를 타는 듯이 아프게 했다. 자갈 깔린 진입로에서 타이어가 부드럽게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운전기사인 강직한 전직군인 강규태가 와 있었다. 대식은 현관문을 열고 시원한 밤 공기가 그를 씻어주게 했다. 강 기사님,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 여사님과 따님을 시그니엘, 서울로 모셔다 주세요. 제가 미리 전화해서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사드리고 제 개인 계좌로 청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그분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업 인수와 개인적인 위기를 겪으며 대식을 지켜본 강규태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강 기사님. 대식이 조용하고 호화로운 집을 돌아보며 말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몇 분 후 미숙과 하늘이가 복도를 따라 내려왔다. 미숙의 손에는 작은 더플백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하늘이는 엄마의 손을 죽으림을 다해 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마치 서진이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는 듯 웅장한 현관 주위를 불안하게 훑고 있었다. 대식은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강 기사님이 잘 돌봐주실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하늘이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릎을 꿇었다.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넌 이제 안전해. 그리고 넌 아주 용감한 소녀야. 그날 밤 처음으로 작고 눈물 어린 미소가 소녀의 입술에 닿았다. 사장님도 용감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일어서서 강 기사님이 그들을 대기 중인 세단으로 이끄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의 후미등이 길게 늘어선 가로수길 아래로 사라지자 대식은 무거운 참나무 문을 닫았다.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는 더 이상 그에게 평화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것은 밀실이 봉인되는 소리였다. 요새 안에는 그와 서진만이 있었고 요새는 곧 무너질 것이었다. 그가 돌아서자 그녀가 거기 있었다. 웅장한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실크 드레스에서 갈아입었다. 이제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풀고 화장을 지운 얼굴이었다. 더 젊고 더 연약해 보였다. 그것은 의상이었다. 계산된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부당하게 상처받은 아내, 무고한 희생자. 그들이 같군요. 그녀가 부드럽고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들을 보냈어요. 안전한 곳으로 보냈어. 그가 딱딱한 목소리로 정정했다. 그는 계단 아래로 걸어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다. 가면과 연기는 끝났다. 얘기 좀 해야겠어, 서진.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나한테 진실을 말하게 될 거야. 그녀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지만 목소리는 기만적으로 부드러웠다. 난 당신에게 언제나 진실만을 말했어요, 대식. 그럼 아주 짧은 대화가 되겠군, 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얼음장 같은 냉기는 명백했다. 짐 싸. 오늘 밤 이 집에서 나가. 그의 최후 통첩에 뒤따른 침묵은 심오했다. 그것은 4년간의 결혼 생활의 유령들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이제는 공허하게만 보이는 함께 나눈 웃음. 방금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미래. 서진은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다. 상가와 불신으로 조각된 조각상 같았다. 그녀가 잠시 전에 그토록 공들여 구축했던 연약하고 상처받은 아내의 페르소나는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의 날 것 그대로의 격분한 여인이 드러났다. 진심은 아니겠죠. 그녀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당신 아내를, 그들을 위해서 가정부와 그 멍청한 딸 때문에 내쫓는다고요. 난 그들에게 한 당신의 짓 때문에 당신을 내쫓는 거야. 대식이 동굴 같은 현관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정정했다. 난 당신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내쫓는 거야. 당신은 낯선 사람이야. 내 집에 살고 있던 잔인하고 학대적인 낯선 사람.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각 걸음은 의도적이고 연극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가운의 부드러운 천이 대리석에 스치는 소리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보다 몇 계단 위에서 멈췄다. 여전히 높이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를 내려다보며 단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지극한 경멸의 분위기로. 당신은 바보야, 대식. 그녀가 뱉어냈다. 부드러움의 모든 가식이 사라졌다. 감상적이고 순진한 바보. 당신은 모두가 선하고 친절한 환상의 세계에 살아. 난 현실 세계에 살아. 생존하기 위해 강해져야 하는 세계. 저런 사람들, 그녀가 현관문을 막연히 가리켰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세계. 우리는 없어, 서진. 대식이 날카롭고 정확한 말로 말했다. 당신이 있고 내가 있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아주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내 세계는 할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원칙 위에 세워져 있어. 명예, 진실성, 연민. 당신의 세계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지? 잔인함, 특권의식? 내 세계는 성공 위에 세워져 있어.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다. 당신이 매일 즐기는 바로 그 성공 말이야. 그걸 누가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자선 만찬에 누가 앉아있어? 당신 이사들 아내를 누가 매료시켜?
당신의 완벽한 삶을 위한 완벽한 배경을 누가 만들어? 내가 해. 내가 이 집을 관리하고 우리 사교 생활을 관리하고 당신을 관리해. 이건 내 직업이야, 대식. 그리고 난 아주 유능해. 그럼 이건 사업적 합의였던 건가? 그가 입안의 쓴맛을 느끼며 물었다. 모든 게 지난 4년 동안 진짜였던 건 하나도 없었어. 아주 짧은 순간 고통인지 후회인지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있다가 사라졌고 그녀의 굳어진 반항의 가면으로 대체되었다. 필요한 만큼은 진짜였지. 그녀가 회피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좋은 팀이었어. 파워 커플이었고. 그런데 당신이 깨진 꽃병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내던지고 있는 거야. 그 말 그만해. 대식의 목소리가 마침내 높아졌다. 조용한 집안에 천둥이 치는 듯했다. 이건 꽃병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당신이 아이를 때린 것에 대한 문제야. 이건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여성을 공포에 떨게 한 것에 대한 문제야. 이건 당신이 그녀에게 절도 혐의를 씌우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한 문제라고. 내가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늘이가 나한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애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 애 엄마가 충성심을 가르쳤어야 해. 하지만 그게 저런 부류의 문제야. 충성심도 없고 품위도 없어. 언제나 배신할 거야. 그는 그녀의 편견의 깊이를 진정으로 보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녀 영혼의 병이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인간 가치의 계층을 믿었고 자신이 그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그저 그녀 삶의 연극에 등장하는 소품일 뿐이었다. 짐싸, 서진, 그가 이제 모든 감정이 사라진 평탄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는 논쟁을 끝냈다. 그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끝냈다. 내일 아침에 내 변호사가 당신 변호사에게 연락하게 할게. 혼전 계약서는 아주 명확해. 충분히 보상받겠지만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거야. 혼전 계약서에 대한 언급, 그 차가운 법적 종결은 마침내 그녀의 오만의 벽을 뚫고 들어온 듯 했다.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괴롭히는 자가 직면했을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왕이 폐위될 때의 두려움이었다. 그러지 못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한테, 우리한테 이럴 순 없어. 추문을 생각해봐 대식. 기술계 거물 박대식이 아내를 이혼하다. 무슨 혐의로? 아동학대? 언론이 신나게 떠들어댈 거야. 당신을 망칠 거라고. 회사를 망칠 거라고. 아니, 대식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 이야기는 내 대한 게 아닐 테니까. 당신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그리고 내겐 증인이 있어. 내가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해 보호할 9살짜리 소녀가. 그러니 당신에겐 선택권이 있어. 오늘 밤 조용히 당신의 존엄성과 후한 합의금을 가지고 떠나거나 아니면 나와 싸우거나. 그리고 만약 나와 싸운다면 서진, 나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대낮에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야. 최고의 아동 심리 전문가를 고용해서 당신이 입힌 트라우마에 대해 증언하게 할 거고, 이 집의 모든 직원들이 당신이 만든 환경에 대해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거야. 이야기는 내 대한 게 아닐 거야. 내가 모르고 결혼했던 괴물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그는 그녀의 눈 뒤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위협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략가였고 자신이 수세에 몰렸을 때를 알았다. 그녀가 그를 위협했던 대중적 추문은 양날의 검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자신의 칼날이 훨씬 더 날카롭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녀의 어깨가 패배감에 축 늘어졌다. 싸움의 의지가 사라지고
차갑고 쓰라린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도끼 어린 약속의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아주 의롭고 고귀하다고 생각하지. 꼭 당신 할아버지처럼. 하지만 당신은 약해, 대식. 당신의 연민은 약점이야. 그리고 언젠가 그게 당신을 파괴할 거야. 그 위험은 감수하지. 그가 대답했다. 이제 가서 짐 싸. 그녀는 다른 말 없이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등은 뻣뻣했다. 전투는 끝났다. 그는 이겼지만 승리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직 깊고 공허한 슬픔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여자와 4년의 인생을 보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집을 짓고 꿈을 나누었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웅장한 계단 맨 아래 계단에 주저앉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으로 대체되었다. 집은 광대하고 텅 빈 느낌이었다. 그는 독을 몰아냈지만 집 자체가 그것에 오염된 듯했다. 그는 하늘이를 그녀의 겁에 질린 작은 얼굴을 생각했고 새로운 분노와 죄책감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작은 잔인함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채 지나갔을까? 미숙은 퇴근길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는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초의 변호사님. 그의 변호사가 받자 그가 말했다. 접니다. 박대식입니다. 부탁할 게 있습니다. 시내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주세요. 네. 오늘 밤에요. 침실 3개짜리 매물로 찾아주세요. 최고의 학군에 마당이 있는 집으로요. 제 가정부인 이미숙 씨와 그녀의 딸을 위한 겁니다. 아니요, 해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집을 사주는 겁니다. 그는 잠시 들었다. 아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다. 이제 막 제정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위한 새로운 고용계약서도 작성해 주세요. 하늘이의 교육을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요. 취소 불가능하고 제3자가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미숙 씨의 새 연봉은 지금의 5배로 하죠. 즉시 효력 발생하도록.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닐 겁니다. 새로운 가정 총괄 관리인이 될 겁니다. 만약 그녀가 수락한다면 전체 직원을 감독하게 될 겁니다. 그녀가 책임자가 될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악을 벌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이 대령 할아버지가 했을 일이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침묵 속에 앉아 위층 침실에서 서진이 돌아다니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해체되는 삶의 소리. 1시간 후 그녀는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비싼 청바지와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계단 꼭대기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가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마지막 임무를 위해 강 기사님을 다시 집으로 불렀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문으로 걸어갔고 화려한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시 멈췄다. 그 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알죠? 서진이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했다. 그냥 가정부 딸일 뿐이에요. 그런 애들은 수백만 명이나 있어요. 당신이 다 구할 순 없어요. 아니, 대식이 조용히 말했다. 다 구할 순 없지. 하지만 난 그 애를 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어. 그녀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밤속으로 걸어 나갔다. 대식은 옆 창문을 통해 강 기사님이
그녀의 가방을 다른 차의 트렁크에 싣는 것을 지켜보았다. 벤틀리가 아닌 평범한 세단이었다. 그는 서진이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았다. 차는 멀어졌고 그 후미등은 미숙과 하늘이의 차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집은 마침내 정말로 조용해졌다. 침묵은 더 이상 긴장되거나 기다리지 않았다. 평화롭고 텅 빈 침묵, 백지 상태였다. 그는 살롱으로 들어가 도자기가 있던 자리를 보았다. 산산조각 난 조각들은 사라졌다. 테이블은 깨끗이 닦여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는 그의 집에서, 그의 삶에서 서진의 얼룩을 지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다. 가십이 있을 것이다. 그의 사교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그가 되찾은 성역의 고요함 속에 서 있을 때 그는 두려움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명료함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전쟁 영웅, 전설인 할아버지의 초상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령의 유산은 타국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집의 조용한 복도에서조차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전투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세상의 서진들로부터 세상의 하늘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시그니엘 서울의 프런트 데스크였다. 여보세요. 그가 말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연결해 주시겠어요? 이미숙 씨 앞으로요. 아니요. 누가 전화했는지 말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가 그녀와 딸이 디저트를 시켰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다고만 전해주세요. 그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요새는 뚫렸지만 저게 의해서가 아니었다. 진실에 의해 뚫렸다. 그리고 그의 옛 삶의 잔해 속에서 그는 새로운 기반이 놓이는 첫 번째 움직임을 느꼈다. 성공이나 이미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위에 세워진 기반. 햇살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9살 소녀가 그에게 상기시켜준 것 바로 친절함이었다. 6개월 후 한남동 저택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한때 그곳을 정의했던 무겁고 억압적인 침묵은 햇살 가득한 잔디밭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아이의 밝고 맑은 웃음소리로 대체되었다. 박대식은 정원 벤치에 앉아 9살 이하늘이 축구공을 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금발, 머리가 뒤로 흩날렸다. 그 끔찍했던 밤에 소심하고 두려움에 떨던 소녀는 사라지고 새로운 학교에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두려움 없는 삶에서 번창하는 자신감 있고 즐거운 아이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저택의 가정 총괄 관리인이 된 그녀의 어머니 미숙 역시 활짝 피어났다. 그녀의 권위가 보장되고 그녀의 친절함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집은 차가운 대저택에서 따뜻하고 환영받는 가정으로 변모했다.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진실과 대중적 노출의 위협에 직면한 서진은 혼전 계약서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라졌다. 그녀는 돈은 가졌지만 그토록 갈망했던 지위와 사회적 권력은 잃었다. 그녀의 잔인함에 대한 조용한 속삭임이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가 숭배했던 세상으로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녀는 부유하지만 고립된 인물로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린 삶에서 유령이 되었다. 공을 되찾은 하늘이가 흥분으로 붉어진 뺨을 한 채 대식에게 달려왔다. 사장님,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엄마가 저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뭘까? 대식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김치볶음밥이요. 여왕님께 어울리는 식사로군. 그가 엄숙하게 대답하자 그녀가 킥킥 웃었다. 이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가 그의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서진이 떠난 후 그는 만회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미숙과 하늘이에게 근처에 아름다운 집을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의 교육을 위한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설립하여 그녀의 미래를 보장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여 사무실에서의 긴 시간보다 집에서의 시간을 우선시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이 회의실에서 이긴 전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연민의 조용한 승리에 대한 것임을 발견했다. 그것은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자격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있잖아, 하늘아, 대식이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진정한 부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것이라고 하셨어. 하늘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숙제할 때 도와주시는 것처럼요. 그는 깊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바로 그거야. 하늘이가 집을 향해 다시 달려갈 때 대식은 벤치에 남아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해체했고 그 자리에 마침내 안전해진 어린 소녀의 소박한 기쁨 속에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세웠다. 그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평화와 명예를 찾았다.